드디어 솔랑케의 토트넘 오피셜이 나왔는데 솔랑케 이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역시나 이적료죠. 토트넘이 솔랑케를 영입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6,500만 파운드거든요. 근데 이 6,500만 파운드가 하나로 따지면 1,1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너무 비싼 금액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5,500만 파운드, 약 950억 정도의 금액에 보너스 1,000만 파운드를 더해서 6,500만 파운드를 맞춰주겠다라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 6,500만 파운드는 왜 나왔냐? 본머스가 솔랑케의 바이아웃으로 설정해놓은 금액 자체가 6,500만 파운드죠. 그리고 이 1,100억 정도의 금액이 은돈벨레를 넘어서 토트넘 역대 최고 금액의 이적료를 발생시킨 영입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전 유럽에서 가장 이적료가 높은 선수가 현재까지 솔랑케입니다. 그만큼 솔랑케가 기대도 많이 받는 자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솔랑케의 이적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솔랑케가 1,000억을 넘게까지 지불하면서 데려올 만한 선수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솔랑케 같은 9번 공격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솔랑케 말고는 전형적인 9번 공격수를 마땅히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몇 없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왔던 선수가 스포르팅의 요케레스, 페이노르트의 히메네스, 여기에 더해서 본머스의 솔랑케, 브렌트포드의 아이반 토니 이런 선수들이었는데 이 중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지난 시즌에 가장 검증이 된 자원이 솔랑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영입할 수 있었던 자원이기 때문에 솔랑케에게 토트넘이 베팅을 크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프리시즌 경기만 봐도 솔랑케 같은 9번 공격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토트넘이 빌드업을 할 때 지난 경기에서도 빼앗겨서 먹혔는데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빌드업은 상대가 전진해서 압박을 하도록 후방에서 볼을 짧게 돌리죠. 그리고 그때 포로와 우도기처럼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중앙 지역에 굉장히 많은 선수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좁은 공간에 선수들이 몰려 있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이 좁은 공간에서 모든 선수를 한 명 한 명씩 압박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여기서 토트넘의 약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패턴 플레이가 그렇게까지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트넘이 한창 탈압박이 잘 됐을 때는 포로가 올라가면서 수비를 끌어내면 이때 사르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거나 아니면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사르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볼을 받아주거나 이런 형태로 계속 선수들이 스위칭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고 볼을 받아주는 이러한 형태가 많이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토트넘이 상대가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형태를 만드냐면 여기서 앞쪽에 있었던 베리발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수비를 한 명 앞으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카리오가 볼을 잡았을 때 요 앞공간이 약간 열리게 되죠. 벤탄쿠르가 애초에 올라가면서 수비를 끌어낸 상태인데 이때 베리발이 내려가 있다가 수비가 본인을 따라오니까 다시금 베리발이 위로 올라가고 그 순간 베리발이 한 명을 끌고 나가면 여기서 다시 벤탄쿠르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다. 이렇게 스위칭이 되는 형태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베리발이 한 명을 끌어낸 상태에서 벤탄쿠르가 내려가고 있는데 벤탄쿠르도 이미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위쪽에 있었던 아치그레이가 오히려 내려오면서 이 공간에서 볼을 받아주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드필더 지역에서 누군가가 한 명을 끌어내면 내려오고 이러한 형태를 토트넘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패턴이 아무래도 조금 단순한 편에 좀 가깝습니다. 포스테콜로 감독의 단점이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어제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전을 보면 완벽하게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한 명씩을 붙잡고 그냥 대인 마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계속 이런 스위칭 플레이를 해도 한 명을 떨쳐내지 못하면 1대1 상황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내려오고 있는 베리발에게 그냥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베리발이 내려오다가 1대1 상황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여기서 볼을 빼앗겨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빼앗기자마자 후방 빌드업에서 볼을 빼앗겼기 때문에 바로 결정적인 찬스로 바이에른 뮌헨이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스테콜로 감독 체제에서 후방 빌드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공격 작업에 있어서 풀어가는 패턴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짧게
짧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풀어나가는 전술 자체가 최상위 클럽도 그렇게 쉽게 잘하지 못하는 형태잖아요. 맨시티라던가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도 짧게 풀어나가는 패턴을 매번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은 그런 팀들에 비해서 패턴 플레이도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토트넘이 조금 더 단순하게 가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1대1 압박 상황에서 1대1을 승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순한 형태가 어떤 거냐면 공간을 의도적으로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간이 넓게 발생했을 때 이 공간으로 탈압박이 가장 능한 메디슨이 자연스럽게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서 보통 토트넘이 메디슨이 내려올 때 메디슨에게 패스, 여기서 메디슨이 자연스럽게 1대1에서 이기면서 돌아서는 이런 형태를 지난 시즌에 정말 많이 만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초반 10경기에서 정말 아주 좋은 탈압박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메디슨이 약간 부상도 겹치고 컨디션도 안 좋아졌을 때는 메디슨이 부진하니까 후방 빌드업도 동시에 같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토트넘의 선수들이 모든 선수가 지금 1대1로 묶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선수들이 어떠한 형태를 가져가냐면 메디슨을 위해서 모든 선수가 약간 앞으로 움직이면서 수비 라인 앞쪽 공간에 공간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수가 좌우로 분산이 되면서 요 가운데 지역에 넓은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메디슨 혼자 우두커니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모든 선수가 1대1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있긴 하지만 메디슨도 압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탈압박이 가장 좋은 메디슨에게 그냥 패스를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메디슨이 볼을 잡아서 상대의 압박을 지금 받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모든 토트넘의 선수들이 계속 이제 분산이 되면서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공간이 넓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메디슨이 그냥 정말 단순하게 1대1 상황에서 이기고 돌파가 되면 여기서 탈압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탈압박이 안 되는 순간 뺏기면서 바로 결정적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실점할 때도 보면 어제 빼앗긴 선수는 메디슨이 아니긴 했지만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토트넘의 선수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도 달려나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메디슨 다음으로 저 압박을 이겨내서 돌아서는 역할을 맡는 선수가 비수마거든요. 그러니까 비수마가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비수마한테 주고 비수마가 볼을 받아서 등을 진 다음에 돌아서서 올라가는 장면들이 브라이튼 시절에도 꽤나 많아요. 그리고 토트넘에서도 지난 시즌 초반 몇 경기 동안은 그런 게 굉장히 잘 통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비수마가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는 비수마에게 비카리오가 그냥 믿고 넘겨줍니다. 근데 여기서 달려드는 선수가 무시알라였거든요. 근데 비수마가 무시알라의 압박을 받을 때 버티고 돌아서다가 여기서 볼을 뺏겨요. 그래서 여기서 볼을 뺏긴 다음에 바로 실점으로 연결이 됐었죠. 그래서 토트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비 라인부터 모든 선수가 약간 이제 분산이 되면서 공간을 중앙 지역에 넓게 만들어 놓고 이 안쪽 공간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메디슨이든 아니면 비수마든 이런 선수들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후방 라인에서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서 돌아서는 데에는 분명히 조금 한계가 있는 스쿼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토트넘이 어떤 형태를 만들었냐면 쿨루셉스키 같은 선수가 최전방에 있을 때 미드필더로 추가가 되면서 쿨루셉스키가 탈압박을 잘하니까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아서 여기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도 쿨루셉스키가 기본적으로 지난 바이에른 뮌헨전을 보면 본인이 등을 진 다음에 돌아설 때 통하는 선수한테는 통하지만 김민재처럼 안 통하는 선수한테는 절대 안 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방한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죠. 이 장면도 토트넘이 모든 선수가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요 공간에서 이겨내기가 힘드니까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1대1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그냥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데 이때 김민재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요 싸움에서 클루셉스키가 못 이기면서 아예 탈압박조차 안 됐거든요. 특히나 여기서 탈압박이 돼야 측면에 있는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볼이 끊기게 되면 손흥민 쪽으로 패스 자체가 아예 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것저것 다 안 통하는 순간 토트넘이 최후에 쓰는 수단이 어떤 거냐면 손흥민의 9번 자리 기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강점 중에 하나가 손흥민도 쿨루셉스키처럼 내려오기도 해요.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상대 수비가
손흥민을 섣불리 따라가기 힘든 이유는 쿨루셉스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버틴다고 해도 돌아섰을 때 쿨루셉스키가 뛰어들어가는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수비수가 뒷공간을 다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가장 잘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손흥민이 갑자기 뛰어들어가죠. 방향 바꾸면서. 그러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러한 본인의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냐면 내려올 때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예 수비 라인 앞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실 중앙 수비수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따라서 페널티 박스 앞까지 올라가는 게 매우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중앙 수비가 미드필더가 올라가고 수비수가 중앙 미드필더를 압박을 하는 이렇게 스위칭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스위칭이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오다가 빠르게 내려가 버리면 요 순간에 스위칭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비수가 손흥민을 따라가다가 어느 시점까지만 따라가고 못 따라가죠. 그래서 손흥민을 통해서 손흥민이 완전히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장면이 토트넘이 손흥민을 9번 공격수로 사용했을 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손흥민이 내려오고 있을 때 어제 이제 손흥민 선수를 후반전에 9번 공격수 자리에 뛸 때 마크하던 선수가 김민재였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을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뒤에 공간이 생겨요. 그 다음에 토트넘이 요 공간을 향해서 이제 패스를 넣어주기 시작을 하는 건데 패스를 넣어줬을 때 손흥민이 살짝 내려오다가 김민재가 내려오니까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요 공간으로 이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김민재가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손흥민이 요 공간으로 이제 달려갈 때 김민재가 손흥민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웬만한 선수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손흥민을 따라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기에서 김민재도 손흥민 선수가 슬금슬금 내려오다가 아예 모든 선수가 토트넘이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요 밑에까지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김민재도 어쩔 수 없이 손흥민을 이 공간까지는 못 따라가죠. 그래서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수적인 우위를 만들어주고 탈압박이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에서 이제 손흥민이 내려오니까 1대1대1로 붙는데 순간적으로 수적인 우위가 한 명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의 문제는 손흥민의 강점은 저렇게 내려와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손흥민은 달려나가면서 볼을 받아야 되고 특히나 토트넘의 공격 진영에 달려나가면서 볼을 받는데 더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손흥민, 베르너, 브레넌 존슨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달려나갈 때 어쨌든 달려나가는 공간으로 볼이 후방에서부터 올라와야 되고 경기장을 앞을 바라보면서 이 스피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일단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손흥민, 브레넌 존슨, 베르너가 앞에 있을 때 볼이 안 오니까 애초에 탈압박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토트넘이 종합해보면 전술적으로 봤을 때 이 후방에서 탈압박을 하는 순간 전술적으로 이 탈압박하는 패턴도 약간 부족하고 선수들이 1대1로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1대1 상황에서 버텨내고 돌아서는 움직임 개개인의 탈압박 능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키가 큰, 덩치가 좋은, 힘이 좋은 9번 공격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팀이든 똑같아요. 후방 빌드업이 잘 안 풀리면 폴란드에게 한 번에 뻥, 후방 빌드업이 잘 안 풀리면 앞에 있는 하베르츠에게 한 번에 뻥.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솔랑케가 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인 거죠. 어떤 거냐면 솔랑케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토트넘이 공간을 만들면서 이 넓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솔랑케가 살짝 내려와요. 해리케인처럼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서 수비가 달라붙을 때 비카리오가 그냥 솔랑케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솔랑케가 여기서 볼을 받아서 힘이 좋으니까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수비수와 이런 볼 경합 상황에서 거의 웬만하면 안 밀렸던 선수가 솔랑케거든요. 피지컬이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와서 볼을 잡은 다음에 버팁니다. 버티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솔랑케가 여기서 돌아서면 뛰어나가는 존슨과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주면 바로 역습 찬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돌아서지 않더라도 솔랑케가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잡는 순간 기본적인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고 이때 메디슨이 후방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혹은 포로가 후방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솔랑케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올라오면서 받습니다. 그러면 포로가 볼을 잡을 때 올라오면서 전방을 바라보면서 볼을 잡느냐 아니면 비카리오가 줄 때 포로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느냐 이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포로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골대를 바라보면서 볼을 잡고 있으니까 패스를 전방으로 뿌려주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솔랑케가 볼을 잡은 다음에 포로가 올라오면서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으면 포로가 혹은 포로가 아니더라도 메디슨이 후방에서 패스가 좋은 선수들이 뛰어가는 손흥민과 존슨에게 패스를 또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손흥민과 존슨도 앞을 보면서 달려나갈 때 이 공간으로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하면서 공간을 찾아서 뛰어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도 해리 케인이 지난 시즌에 팀을 떠나다 보니까 해리 케인의 그 빈자리가 토트넘이 역습을 할 때 어떤 감독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콘테, 무리뉴, 포체티노 어떤 감독이 있을 때도 해리 케인을 거쳐나갈 때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주고받다가 상대의 뒷공간을 활용해서 특히나 해리 케인이 돌아선 다음에 뛰어가는 손흥민에게 한 번의 패스, 이 패턴으로 득점을 계속 만들었죠. 그런데 이러한 패턴이 지난 시즌에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콘테라던가 무리뉴 이런 감독들과는 스타일이 다르기도 하지만 지난 시즌에 이러한 플레이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만큼 9번 공격수 자리에서 버텨주는 선수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데 솔랑케가 온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토트넘에게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자원이다.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이 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문제는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할 때죠. 밀집 수비를 할 때 9번 자리에 손흥민이 있든 브레넌 존슨이 있든 쿨루셉스키가 있든 기본적으로 요 라인 사이에서 버티는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안쪽에서 토트넘이 계속 볼을 투입해도 요 안쪽 공간에서 뭔가 만들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솔랑케 같은 경우에는 쿨루셉스키, 손흥민, 그리고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 베르너 이런 선수들이 중앙 공격수 자리에 나왔을 때 계속 측면으로 많이 빠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본머스에서 솔랑케의 지난 시즌 활동 반경을 보면요, 가장 많이 뛰었던 활동 반경이 요 페널티 박스 골 에어리어 앞쪽입니다. 오히려 지지난 시즌에 뛰었던 요 가운데 지역에서의 이 활동 반경보다 훨씬 더 요 에어리어 안에서의 활동 반경이 늘었어요. 기본적으로 힘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 솔랑케의 슈팅 맵을 보면 거의 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본머스가 기본적으로 볼 점유율을, 물론 이라올라 감독이 점유하는 축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간으로 막 뛰어들어갈 수 있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랑케가 요 가운데 지역에서 슈팅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을 터치한 지역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 장면이 나오냐면 본머스가 기본적으로 이 솔랑케의 아주 단단한 피지컬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수비가 분명히 안쪽에 모여있는데 솔랑케가 뛰어가니까 뛰어들어가는 솔랑케에게 그냥 한 번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솔랑케가 이 밀집 수비 사이에서 버티거든요. 힘으로 버티면서 여기서 올라오는 볼을 등지면서 소유를 해요. 그 다음에 등지면서 소유를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분명히 수비가 중앙 지역에 엄청 밀집해 있는데 솔랑케가 있으니까 솔랑케가 있는 지역으로 볼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러면 솔랑케가 여기서 이 밀집 수비를 뚫고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모든 선수를 힘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솔랑케가 이 밀집 수비를 뚫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솔랑케가 기본적으로 힘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솔랑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밀집 수비를 만들었을 때 손흥민이라던가 브레넌 존슨이라던가 이런 좌우 측면 공격 자원에게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돼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중앙 지역에 더욱더 밀집시키고 그 다음에 측면 지역으로 보내주고 수비가 끌려오면 또 공간으로 뛰어가고 그러면 수비가 또 끌려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수비를 끌어내면서 상대 수비 라인에 공간을 만드는 게 토트넘의 전략이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팀들이 이제 이걸 아니까 아무리 토트넘이 측면 지역으로 나가도 패스가 들어가도 끌려나가질 않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솔랑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크로스, 솔랑케의 경합 이런 장면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끌려 나오지 않을 때 솔랑케가 측면에서 손흥민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안쪽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등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솔랑케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이 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리턴 패스를 받을 수 있는 2대1 패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또 솔랑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이제 이게 토트넘의 왼쪽에 있는 게 토트넘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을 끌고 들어간 횟수예요. 그런데
오른쪽 왼쪽 지역에서 요 지역에서 뭐 왼쪽에는 손흥민이고 오른쪽에는 쿨루셉스키나 브레넌 존슨이겠죠. 특히나 요게 또 이제 성향이 나오는 게 쿨루셉스키 같은 경우는 접고 들어가는 형태고 손흥민은 측면으로 달려가다가 요 지역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쿨루셉스키와 손흥민의 움직임이에요. 누가 봐도.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이 볼을 끌고 들어간 횟수가 쿨루셉스키와 손흥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토트넘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어떤 기록이 있느냐?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맨시티 그리고 리버풀 다음으로 볼을 공격 지역으로 가장 많이 끌고 들어간 팀이 토트넘이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는 맨시티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경기당 이제 9.18회거든요. 볼을 직접적으로 소유한 선수가 손흥민이나 쿨루셉스키 같은 선수가 볼을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횟수가 그만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의 문제 중에 하나가 9번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가 버텨줘야 그리고 수비수를 밀고 들어가줘야 측면에서 볼을 끌고 들어오는 선수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플레이가 없다 보니까 끌고 들어가긴 끌고 들어가는데 토트넘이 측면 공격수들이 끌고 들어갈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죠. 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게 지난 시즌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솔랑케가 아니라 앞쪽에 뭐 쿨루셉스키 같은 선수가 있다. 그러면 쿨루셉스키가 여기서 버티는 플레이를 그래도 토트넘이 잘하지만 이런 플레이가 쿨루셉스키가 뭐 완전 강점까지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좁은 공간으로 손흥민이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솔랑케가 요 공간에 있다면 솔랑케가 상대를 밀고 들어가면서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공간을 순간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직접 볼을 끌고 들어가기도 하고 솔랑케에게 먼저 넘겨주고 본인은 들어가고 달려들어오는 손흥민에게 리턴 패스. 그러면 손흥민 자체가 달려들어오면서 슈팅할 수 있는 이런 장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토트넘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특히나 측면 지역에서 볼을 끌고 들어오는 빈도가 높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도 분명히 솔랑케의 이 포스트 플레이는 손흥민이라던가 쿨루셉스키, 브렌 존슨 이런 선수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솔랑케에 대한 투자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물론 이게 그 1,000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고 솔랑케가 필요한 포지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진 않거든요. 솔랑케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토트넘의 다음 시즌 성적과 공격력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